신속하고 철저한 K-방역, BTS와 블랙핑크 등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한식, 한복, 그리고 한글 등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한국 문화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큰 화제인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한국의 종이접기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종이접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화제가 된 이 나라는 사람보다 소가 더 많아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남미의 국가, 바로 아르헨티나인데, 현지의 한글학교 협의회에서 회장직을 역임했던 최영자 전 회장이 최근 한국에 방문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지난해 10월 한인의 날을 맞아 종이접기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한국 종이접기를 배우고 싶다는 아르헨티나 현지인들이 100m 이상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였다 라며 현지에서 한국 종이접기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컸던 인기에 힘입어 한국문화원에서는 행사 이후에도 정원 90명의 K-종이접기 강좌를 별도로 개설했는데, 놀랍게도 마치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듯이 강좌를 개설한 지 단 1시간 만에 정원이 가득 차 등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최영자 전 회장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한국 학교에서 지난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교사로 2년 전인 2018년에는 종이접기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 종이문화재단 및 세계종이접기연합의 아르헨티나 지부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최 지부장은 아르헨티나의 공립학교인 대한민국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차원에서 한국 종이접기도 함께 가르치고, 주말에는 현지 한글학교에 한국어와 종이접기 강좌를 제공하는 등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앞서 대한민국 초등학교라는 명칭의 아르헨티나 공립학교에 대해 잠깐 언급했는데, 학교 이름에서부터 이미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최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그 이름이 자랑스러워지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데, 참고로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29에 위치한 대한민국 초등학교는 1882년에 개교해 역사가 무려 140년에 가까운 오랜 전통의 학교로, 한인사회와 깊은 유대를 바탕으로 1974년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대사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재 대한민국 초등학교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3월에 주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학교 4학년부터 7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정규과정에 편성해 실시하게 됐고, 이후 한국어 수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한류 트렌드와 함께 한국어와 한국의 종이접기까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최근 국민 작가가 별세한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 AFP-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국민 만화 캐릭터 마팔다를 탄생시킨 국민 작가 키노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1964년에 처음으로 연재하기 시작했던 풍자 만화 마팔다의 경우 까만색의 단발머리를 한 6살 소녀 마팔다가 주인공으로, 얼핏 보기에는 단순히 귀여운 꼬마아이 캐릭터이지만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고 현실에 그대로 순응하지 않아 때때로 주위를 날카로운 질문과 고민으로 당황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풍자 만화입니다. 비록 만화 마팔다의 정기 연재는 1970년대에 중단돼 버렸지만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본고장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중남미 전역에서 한결같이 사랑받고 있는 놀라운 풍자만화 마팔다는 이미 30여 개의 다른 언어로도 번역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출간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역시 트위터를 통해 이번에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키노는 항상 우리를 웃게 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다 라고 언급하며 그에 대한 추모와 존경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전세계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총 79만 명이 넘었고, 1일 신규 확진자의 경우 지난 5월부터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최근 10월에는 무려 14,000명을 넘기는 등 통계치만으로도 이미 상황의 심각성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봉쇄 조치를 총 12차례나 연장하면서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기를 기다려보고는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빈약하고, 또한 오랜 봉쇄 조치에 따른 경제 침체로 실업률과 빈곤율 등도 급등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달 말쯤에 발표된 아르헨티나의 2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9.2%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아르헨티나가 경제 대위기를 맞았던 당시보다도 심각한 역대 최악의 성적표로 국가의 전체적인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불안을 토로하며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 여기서 코로나19의 충격적인 면을 보여준 현지 사례가 보도돼 화제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지난달 5일 아르헨티나 엠프레사 대학에서 국제정치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파올라 데 시모네 교수가 원격 수업 도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결국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올라 데 시모네 교수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경증 환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면서 원격으로 40여 명의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쉬기 힘들어하며 쓰러졌고 I can't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격의 연속과 마주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 실정으로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번 대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한 곳들이 있으니 그들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삼성전자의 현지 공장입니다. 극심한 경제 한파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카누엘라스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공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것인데, 이는 곧 아르헨티나가 찾은 해법 중 하나가 바로 한국과의 협력입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찾은 카누엘라스 산업단지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등 다양한 생활가전 품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현지의 전자제품 생산업체인 비수아르에서 삼성전자의 냉장고 제품에 대한 위탁 생산을 맡아 생산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더 나아가 총 23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카누엘라스 산업단지 내 냉장고 생산 공장을 확장시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강점으로 하는 저용량 인버터 냉장고 등의 주력 제품 연간 생산량을 9만 개로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 전체가 뒤흔들릴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재 상황과 마주하는 가운데 국가 정상이 몸소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의 현지 생산 공장을 직접 찾아가 시설을 꼼꼼하게 돌아볼 정도로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높은 아르헨티나에 이번에는 현대차가 출격해 큰 화제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특히 6억 명이 넘는 거대한 중남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와 영업을 통해 판매망을 넓히고 있는데,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현대차 중남미 권역본부를 중심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로 아르헨티나에 처음으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를 수출하게 됐으며,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 회원국들 사이에서 보호주의 성향이 다소 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르헨티나에 SUV를 수출하게 된 것은 의의가 큽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25일부터 육로를 통해 SUV 차량 모델 크레타를 총 3가지 버전으로 준비했고, 올해 총 450대를 먼저 수출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진이완 중남미 권역 본부장에 따르면 현재는 초기 단계라 아직 수출 물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아르헨티나가 브라질과 체결한 자동차 협정이 앞으로 이행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가 기대되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자동차 무역에 있어서 자유화를 위한 협정을 지난 2019년에 체결한 바 있는데, 해당 협정의 발효 시점은 꽤 늦은 2029년으로 그때까지는 플렉스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측에서 완성차와 부품을 브라질에 1달러어치를 수출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 브라질 측에서는 아르헨티나에 완성차와 부품 1.5달러어치만큼을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TSMC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2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대만 언론에서는 또 한 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깎아내리는 행태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과 중국이 한국, 중국, 일본 3개의 국가가 연합하는 바이러스 연구소의 설립을 대한민국 경남 양산 지역에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죠. TSMC가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삼성을 앞서고 있는 것이 명백한 팩트입니다. 삼성이 단기간에 TSMC를 넘어서기에는 현재 점유율 격차가 저명한 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반도체 공정이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역전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상들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기술이 바로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미세 공정부터는 GAA 기술을 적용시킬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그 시점은 2022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TSMC는 3나노 공정에서도 현행대로 핀팻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2나노 공정에서는 GAA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을 놓고 보면 TSMC의 불안감, 초조함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생산 공정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많은 팹리스 기업들의 추가적인 주문을 받을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퀄컴이 내년에 출시할 스마트폰 AP 스냅드래곤 875 역시 당초에는 TSMC의 5나노 공정을 통해 제조될 것이 확실시되었지만 현재 TSMC의 5나노 공정 라인은 애플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으로 선회해서 만들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죠. 뿐만 아니라 IBM의 서버용 CPU나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역시 삼성이 수주를 따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TSMC가 원래 차지해야 될 지분들을 야금야금 삼성전자에게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TSMC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장의 생산 캐파 한계로 추가적인 주문 물량을 삼성에게 빼앗기는 것이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TSMC보다 단가를 훨씬 저렴하고 고객사의 니즈를 세세하게 맞춰주는 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치킨게임 행태의 경쟁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던 삼성전자의 저력, 그 위상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TSMC는 마케팅적인 요소, 언론을 통한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처럼 삼성이 3나노의 GAA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바로 뒤이어서 TSMC가 2나노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2나노 공정에 GAA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내도록 한 것이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의 디지타임즈나 하드웨어 타임즈 등의 자국의 기술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은근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깎아내리고 TSMC의 기술력을 띄우는 기사들을 써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만의 하드웨어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만 하더라도 TSMC는 현재 공정 기술에 있어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애플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전세계 제조업체들이 TSMC의 5나노 공정을 선망하고 생산을 맡기려는 추세라고 평을 했습니다. TSMC가 준비하는 5나노, 3나노 핀팻 공정만으로도 삼성전자의 3나노 GAA 공정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물론 현재 시점에서 TSMC의 캐파 과부하로 삼성이 반사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죠. 7나노 공정 기준으로 잡았을 때 삼성 제품의 전력 효율이 TSMC 제품보다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글쎄요, GAA 공정으로 넘어가서도 현재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TSMC의 3나노 핀팻 공정이 삼성전자의 3나노 GAA 공정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현 시점에서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어 달 전만 하더라도 대만 언론 디지타임즈는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 수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실상 퀄컴이라는 메이저 팹리스 기업은 자사의 핵심 모델 스냅드래곤 875를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에 맡길 것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퀄컴이 생각 없이 과연 삼성에게 물량을 줬을까요? 은연중에 자국 언론을 이용해서 삼성의 파운드리를 깎아내리고 TSMC를 지속적으로 띄우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핀팻 공정에서는 TSMC가 우위에 서고 있는 것이 맞지만 GAA 공정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GAA 공정은 핀팻 공정을 통해 제조한 5나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칩의 면적을 35% 이상 줄일 수가 있고 소비 전력은 50% 감소시키면서 최종적인 성능은 30% 이상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공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의 4개의 면을 모두 감싸서 트랜지스터와 게이트의 접촉 면적을 늘리는 형태의 기술인 만큼 이 3면을 감싸는 형태인 핀팻보다 근본적으로 상위에 있는 기술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접촉 면적을 늘리게 되면 보다 세밀한 전류 흐름의 제어가 가능해서 소비 전력의 드라마틱한 감소가 가능합니다. 반도체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이라고 손꼽히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러한 GAA를 도입한 3나노 제품을 2022년에서 23년 정도에 양산할 것을 준비 중에 있고, TSMC가 발표한 2나노 공정은 2023년에서 24년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GAA 공정 도입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기술 자체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과연 TSMC가 이 GAA 공정에서 삼성전자보다 자신이 있었다면 삼성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도입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업계 1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해당 공정의 도입을 추진하지 않았을까요? 이 GAA 공정에 있어서만큼은 TSMC가 삼성전자보다 자신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당장 GAA 공정이 도입된 제품이 양산되려면 4년, 5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곧 도입할 것처럼 언론 보도를 내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그만큼 TSMC의 불안감이 내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TSMC에게는 두 가지의 큰 숙제가 있는 것이죠. 당장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설비 투자가 요구가 되고 있고, 이미 3나노 넘어서 GAA 공정 도입을 당장 2년 뒤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삼성전자에 대항하여 2나노 GAA 공정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 R&D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죠. 반면에 삼성은 종합적인 반도체 기업이고, 이 캐시카우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삼성전자에게 반드시 언젠가는 역전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이틀 전 저희 방송에서 중국 당국의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고, 해당 문서의 핵심 내용은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3개의 국가가 공동 방역을 명분으로 해서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그리고 연구 시설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이것이 현실화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평택에 대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계획된 차이나타운, 그 사업은 현재 보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경남 양산의 한중일 국제바이러스센터의 건립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화해외연의회에서 서신을 통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협력 사업이 필요하고, 여기에 생물학적 연구소를 공동으로 세우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중화해외연의회라는 단체는 생소하신 이름일 텐데요. 단순한 민간단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중국 정부 통일전선부의 산하단체로 알려져 있고, 통일전선 부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는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이 있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